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중세사회의 성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백제에 관련된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후백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후고구려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백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보통 우리 이제 견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뭐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할게요. 견훤이 처음 그 관직생하고 권력을 잡았던 부분이 금성이에요. 금성입니다. 오늘날의 전라도 나주 지역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금성은 한자가 다르지만 경주도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네. 금성에 처음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무진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진주는 오늘날의 강주광역시가 되겠습니다. 네, 무진주를 또 다시 장악하게 되었고 다시 완산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완산주는 오늘날의 전라북도 전주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안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옛날 도시명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금성, 무진주, 안산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내용 하나씩 볼까요? 건국 두 번째 갑니다. 견훤은 세력을 확장하여 완산주에서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900년입니다. 발전. 후백제는 차령산맥 이남의 충청도와 공주지역입니다. 전라도 지역을 찾아 그 지역의 우세한 경제력을 통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 또한 남중국의 오월과 후당이나 거란과 외교관계를 통해서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남중국의 오월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남중국의 오월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자기에서 그 자기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 전래가 되죠. 우리 책에 이런 건 기록되지 않고 선생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겁니다. 즉 1400도씨 정도의 고열을 통해서 자기를 굽는 방식이죠. 요게 이제 발전돼서 고려와 조선까지 이렇게 개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기술이 없었죠. 즉 일종의 가마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를 굽는 방식이었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였어요? 노지였죠. 노지. 길가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거기 고열을 태워서 만든 거였죠. 이게 만든 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톡이죠. 일명 톡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후백제부터 이제 우리가 자기 기술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계. 신라에 적대적이었던 견훤은 대여성을 함락, 경혜왕을 살해하고, 경혜왕 밑줄 그어야 되겠다. 경혜왕을 죽이고, 경혜왕의 왕비 있죠? 왕비를 욕을 보이죠. 욕을 보이죠. 신하들과 함께요. 견훤의 부하들이 경혜왕을 죽이고 왕비까지 욕을 보이는 아주 만행을 저지르죠.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이죠. 한 나라를 끌고 다니는 국왕이 이런 참한 일을 쇼킹한 일들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순왕을 옹립합니다. 경순왕의 본명은 김부입니다. 경혜왕은 박씨입니다. 박씨성에서 김씨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왕족 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농민에게 지나치게 조세를 수차하여 호족 포섭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후고구려 가겠습니다. 신라 왕족입니다. 왕족입니다. 여기는 누가요? 궁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족을 왕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쏘리. 자, 궁에 대한 얘기죠. 신라 왕족 출신입니다. 신라 왕족 출신인데 왕이 다툼에서 밀려서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궁의 어머니, 국의 어머니가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거야. 그래서
유모를 통해서 탈출시키죠. 그리고 궁궐 위에서 성 밖으로 아이를 떨쳐서 유모가 받고 도주해서 키우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유모 받아야 되는데 하필 이 손이 아마 어린아이의 눈을 찔렀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이게 이제 애꾸눈이 됐다는 거예요. 애꾸눈이 됐다.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기록이 또 이렇게 나오죠. 궁예를 죽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빨이 다 나 있다는 거죠. 나 이거 흉조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머리카락이 너무 숱이 많더라는 거. 머리카락 숱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이거 흉조다. 이건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궁예입니다. 네. 궁예는 이렇듯이,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러이러한 연유로 해서 궁예는 신라 왕족에서, 축출당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돌아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길의 희하에 들어갔다. 자, 이게 원주라 쳐보자고요. 네. 양길이 여기 있었다고요. 그럼 양길희하에 궁예가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다. 처음 출발이 됐다.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지방을 점령해 가더라. 근데 양길이 너무 모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예가 양길을 제거하고 궁예가 권력을 잡기 시작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양길 같은 세력들은 보통 이런 표현합니다. 초적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적 세력이다. 풀초자죠. 풀초자. 그러니까 바탕이 밑바닥이라는 얘기죠. 네, 귀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탕인 일반 민에서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 이런 초적 세력들이었다. 궁예가 권력을 잡았다. 자, 그리고요, 건국 예성강 유역의 항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장악하고 양길을 몰아내고, 네, 왕관을 비롯한 호적 세력을 통한 송악을, 자, 이거 송악이죠. 개성이죠, 오늘날에. 여기 이제 안성에도 있었죠. 안성 죽주라고 그랬죠. 죽주에도 이제 궁예 기록이 남죠. 안성을 점령하게 됐고 개성에 왕건의 일족들 있죠. 네. 왕건 일족들까지도 같이 포섭이 됐고 결과적으로 궁예의 파워에 늘려서 개성 세력들도 궁예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후고구려입니다. 됐나요? 후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체제정비, 국호 변경과 천도. 자, 나라 이름을 국호를 후고구려에서 마진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가집니다. 마진으로 바꿨고 연호를 무태. 그 다음에 905년에 다시 도읍을 송악해서 철원으로 오늘 DMZ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철원으로 옮기고 그때 연호를 또 성책. 예, 무태, 성책.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예, 궁예 시기에, 집권 시기에 연호, 무태와 성책. 그 나라 이름도 태봉.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꿨고, 연호를 다시 수덕만세. 됐죠? 다시 914년 연호를 따바꾸면 다시 갑니다. 정계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궁예에 대한 얘기. 관제 정비 보겠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 최고 관리를 또 보통 광치내라고 하죠. 예. 광평성의 최고 관리를 광치내라고 하죠. 광평성. 그 다음에 관등을 갖다가 구관등제로 만들더라. 구관등제를 만들더라. 자, 됐죠? 그 다음에 한계, 미륵신앙을 이용해서 너무 폭정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궁예는 호족에 의해서, 호족들에 의해서 궁예는 축출당하고 만들어. 호족들에 의해서 궁예가 축출당하더라. 그리고 호족에 의해서 새롭게 추대되는 인사가 있더라. 그게 호족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꽃 같은 호족인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더라. 그 결과 왕건을 훗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호족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호족을 막 진압하고 막 억압하고 그런 정책이 아니라 호족을 이해하는 정책들 대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참고로 광평성과 구간등제는
고려라는 나라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씁니다. 광평성은 예, 문화시중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나갈 거고요. 예, 구간등재는 그대로 예, 이씨가죠. 정, 종, 그죠? 정일품, 종이품, 정구품, 조구품에서 총 18품계를 가져가는 제도로 그대로 가져다 쓰더라. 왕건이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쓰더라. 이거입니다. 후상복에 대한 얘기들 마쳤고요. 다시 이제 225쪽에 이제 고려 건국에 관련된 부분부터 또 하겠습니다. 네. 네. 고려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왕건이 이제 권력을 잡는 과정이죠. 자, 보겠습니다. 왕건의 활동법을 바로 가볼까요? 수군을 이끌고 궁에 있던 왕건은 수군을 이끌고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등 영토 확장에 공을 세웠다. 수군을 이끌고 금성, 나주를 점령하여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광평성의 시중의 자리까지 앉게 됐다. 이 나주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나주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나주. 자, 그 왕건 세력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서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건 그 직계 가족들이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그 이유는 신라의 이제 장보고가 아웃되죠. 네, 장보고가 아웃되고 난 다음에 이 서해안 이 지역이 완전히 텅 비어 있죠. 이때 이제 왕건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견훤은 지금 현재 여기 전주까지 가 있죠. 완산주에 가 있죠. 이런 식으로 후백제를 근거해야죠. 이때 배를 타고 수군을 데리고 이쪽 전라도 저기 영광 지역을 돌파해서 나주 지역까지 점령하게 되었다 보십니다. 네. 그 결과 나주를 점령했다는 얘기는 여기 후백제를 세웠던 완산주는 되게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군사력을 이쪽을 향해서, 고을 향해서 올인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후방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궁예가 왕까지 커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주에서 이제 나주 호족을 만나죠. 이게 나주 오씨죠. 우리 수험생 중에 아마 나주 오씨 세력들이 꽤 있을 텐데요. 네, 나주 오씨를 만나게 되고,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설적인 얘기가 전해진 거죠. 시험에 나오죠. 이게 법원직에도 이미 출제가 됐고요. 예, 자, 배를 타고 왔고, 나주를 점령해서 말을 타고 이동한 중에, 갈증이 나는 도중에, 갈증이 나서, 여기에 우물가에서, 예,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남자, 물 한 잔 주시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우물가에서 물을 떠서 주는데, 여기에 버들잎을 띄워서 줬다는 거죠.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버럭버럭 마시다 보면, 이게 이제 살에 걸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럴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버들을 쪄서 버들잎이 빨리 마시면 입을 훅 들어갈 거잖아요. 빨리 마시기 어렵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나주오 씨하고 인연이 돼서 결혼이 되었다. 그리고 훗날 첫 번째 왕비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하오 씨와 보통 얘기하죠. 장하오 씨가. 이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이 탄생되죠. 그래서 왕건의 대를, 태해점광 경성 목표할 때, 장하오 씨 아들, 첫 번째 아들이 해종의 자리를 앉게 된 인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오게 된다면, 나주오 씨와 왕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정도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건국을 한번 볼까요? 고려 건국에 관련된 부분. 자, 왕건의 고려 건국 918년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918년. 시대로 본다면 10세기죠. 이 연도는 외울 수 있죠. 왜? 이걸 좀 심하게 하게 되면 여기에 발음 세게 하면 918년을 이것을 심하게 해서 여기 되는 거예요.
외워졌어, 이거. 다 여기잖아. 918년 10세기에 왕건이 고려를 공부하게 되었다. 국호를 고려. 국호를 고려. 무엇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고구려의 후손을 칭하고 있는 거죠. 고구려의 후손을 칭하고 있다. 연호를 천수, 줄 숫자죠. 하늘에서 줬다는 거죠. 예, 연호를 천수. 연호죠.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뭐죠? 황제국을 표방했다는 뜻이에요. 황제국을 표방했다. 어디에? 대에. 즉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들에게, 그쪽 나라들에게 우리 황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국을 표방했다는 얘기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연호를 표방한 황제국을 표방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역사책에는 이게 안 나온다고. 칭제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연호를 사용해서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얘기 맞아요. 근데 기록상에는 황제라고 칭하지 않았고, 그거는 연호만 사용했다고 얘기한다고. 누가? 태조 왕건이에요. 칭제공이라는 단어는 틀려요. 칭제공을 쓴 사람은 이제 광종이에요. 고려 광종이에요. 왕건의 아들. 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칭제공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정도 사용됐고, 태조 왕건은 칭제라 칭하지 않았지만 권원이라는 연호 썼다. 약간 모순이죠. 연호 자체를 쓴다는 건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의미인데 기록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왕건의 대정, 자신의 근거지를 다시 송악으로, 그죠? 철원에서 다시 오늘날의 개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다. 국내의 관계, 지방 세력을 흡수 통합하였다. 지방 세력을, 호족들을 흡수 통합하였다. 중국의 5대 10국 여러 나라 외교 관계에 대해서 안정을 기했다. 자, 5대 10국 봅니다. 5대 10국. 그 다음에 왕건. 왕건이 후 3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상은 뭐냐냐? 대상은 어떤 얘기예요? 후 3국을 통일하는 과정 중에 중국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중국의 5대 10국식이었다는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혼란기였다는 거야. 혼란기였다는 뜻이에요. 네. 그 예전에 중국에 잘 나갔던 나라들이 있거든요.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주나라잖아요. 초기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을 거고. 주나라가 멸망하고 춘추 전국시가 되고 진나라가 생겨졌잖아요. 이렇게 후진일 거고, 다시 한나라 전성기를 맺잖아요. 후한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 당나라도 잘 나갔잖아요. 후당이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무령왕실의 양나라가 잘 나갔잖아요. 네, 이런 왕조의 후손들이 이렇게 새로운 나라들을 만들어 서로 통일 과정을 싸우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야. 이네들이 나라를 10개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 시기가 5대 10국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되게 시험 잘 나오는 게 이것도 5호 16국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5호 16국은 이건 4세기 상황이죠. 예, 우리 4세기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무령왕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시기죠, 이렇게. 그래서 무령왕 시기에 이제 가장 우리 5호 16국 중에 하나가 이제, 잠깐만요. 쏘리 좀 지울게요. 잘못 얘기했어요. 네. 근초고왕, 네. 4세기 근초고왕입니다. 네. 무령 한참 긴 얘기죠. 네. 근초고왕 시기에 요소지역을 경략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봐요. 호자가 봐볼까요? 호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오랑캐 호자입니다. 이민족이라는 얘기죠. 한족이 아닌 오랑캐 5개들이 16개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은 13개를 세운 나라가 오랑캐들이고 3개 나라는 한족들이 세웠어요. 실상은. 네. 56국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근초왕시기에 요소지역을 경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소가 어디? 여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소점을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 16국하고 5대 10국 시기가 시대 배경이 어딘지를 한번 최소한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후삼국의 통일. 자, 제일 먼저 후삼국 통일 과정 중에 이제 공산전투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견훤이 신라에 침입하여 경양을 살해할 때 왕건은 신라를 구하기 위해 지원군을 파견하였으나 공산에서 원래 대구의 팔공산을 얘기합니다. 싸웠으나 결과적으로 포위되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탈출해서 왕건을 살았지만 나머지 김낙, 그다음 심승련 같은 유명한 장수 8명이 죽었다, 전사하게 됐다. 그래서 공산을 팔공산이라 이렇게 칭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고창전투, 고창은 원래 안동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발해 대강은이 귀순했다. 견훤의 귀순. 금강을 넷짝을 금강으로 후계자 삼으려자 장남 신검이 정변을 일으켜 견훤을 폐위한 뒤 금산사, 김제 있죠? 금산사에 유폐시키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훗날 견훤은 탈출하여서 왕건에게 기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병합, 경우선왕 항복을 받아들였고 후백제 멸망, 경북 선산에서 1, 2천에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함으로 해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주공고에서 1, 2년 전투가 있었습니다. 앞글자만 빼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던 것들이거든요. 나주공고에서 나주를 점령했다는 얘기죠. 왕건이 원래 금성이죠. 나주에 실제 공고가 있을까 했더니 공고가 있더라고요. 나주 공고에서 1, 2년 전투가 있었다. 이건 공산전투죠. 이건 고창전투고요. 공산전투에서 고창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 2천에서 1, 2천 전투에 승리했다. 최소한 이 암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요? 고창은 전라북도 고창에 그 당시 원래 경상북도 안동을 얘기합니다. 공산전투. 공산은 원래 팔공산을 얘기합니다. 대구죠. 나주를 점령하였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공산전투에서 전투를 했지만 왕건이 실패한 전투죠. 유일하게 왕건 실패하고 8명의 장수들 잃고 말았죠. 그 앞에 팔자를 넣어서 팔공산이라고 하였고 고창전투, 안동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역전의 발판을 삼게 되었고 그 다음에 1, 2천에서 선산이죠. 경북 선산이죠. 경상북 선산군에서 후백제 군을 완전히 정벌하게 되었다. 이때 이제 그 왕건이 견훤이 탈출해가지고 왕건에게 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견훤이 왕건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아들내미가 되게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아들내미가 그죠? 그래서 그 아들내미를 자기가 직접 진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누가 견훤이 장수가 돼서 직접 후백제를 치러 내려간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긴 하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됐고 그 후백제를 물리치게 가는 후백제 군사들이 봤더니 예전 자기 왕이 적진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단 말이죠. 상당수가 이제 기부를 하게 되죠. 기부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후백제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검을 마지막으로 신검을 제거하게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이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통일 과정. 그래서
통일 과정을 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 수험생들 입장에서. 전체 흐름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암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글로 암기해버리는, 이렇게 문장으로. 나주 공고에서 일리 있는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또 시험장에서 직접 문제가 나온다는 글자를 써가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릴 거라 봅니다. 자, 이제 정치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조 왕건부터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묘호라고 합니다. 그죠? 묘호. 조와 종이 붙죠. 건국자에게는 저 조가 붙고, 그 자식들이 그 왕위를 계속 승계하게 되면 종자를 주로 많이 붙이죠. 자, 왕건에 대한 정책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민유도라는 게 나옵니다. 네, 치민유도. 치민유도. 자, 신라가 망할 때, 신라가 말기에 가장 문제점이 뭔가요? 조세의 과세한 수치거든요. 네, 조세의 과도한 수치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민유도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도가 있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10분의 7 내지 8을 걷어갔다는 거예요. 신라 말기에. 이제 어떻게 걷어간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걷자는 거예요. 10분의 1만. 어때요? 좀 살만하지 않을까요? 백성들이. 그렇죠? 너무 많이 세금을 내려보면 남는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식량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정한 세금을 걷게끔 하자. 그 다음에 흑창입니다. 고구려 진대법을 계승하여 빈민구제로 쓰는 거죠. 두 번째. 되게 양이 많아요. 지금. 흑창. 빈민구제책입니다. 빈민구제책입니다. 고구려에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방금 나와있죠. 진대법을 가져 썼다고 봐야 되겠죠. 흑창.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의창으로 바뀌죠. 네, 성종 때는 의창으로. 다 시험 문제들입니다. 네. 이거 이제 뭐죠? 의창으로 바뀌다는 뭐죠? 학대 개편했다 보시면 돼요. 학대 개편했다. 왜일까요? 성종은 거란 1차 침입을 겪어봤다고. 그래서 군량미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본인이 직접 전쟁을 겪어봤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비해방, 전란 중에 억울하게 노비의 자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노비를 풀어주기도 했다. 그 다음에 호족연합정책. 첫 번째, 호족해유정책. 이런 단어가 나오죠. 중패비사. 밑줄 읽어봐요. 중패비사. 오른쪽 하단부에 설명 나와있죠. 호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세부화 시켜볼까요? 중패. 비단 패자입니다. 이게 무거울 중자죠. 비단을 무겁게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물을 되게 많이 누구에 갖다 준다? 호족에게. 자, 그냥 빈손으로 가기 그렇잖아. 우리가 뭐 어르신들 인사하러 갈 때 보면 빈손으로 가기 그렇잖아요. 그냥 어떻게 물건을 좀 들고 간다든가 아니면 봉투에다 소액 금액을 좀 더 가지고 간다든가 이렇게 찾아뵙잖아요. 그리고 비사,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예물을 두터이 하고 자신의 신분을 낮추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호족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미 대세는 기울였잖아. 응? 고려라고 나로 대세는 이미 기울러 있는데 내가 버텨봤던 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바에 차라리 대우받을 때 그냥 고려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중패비사 정책.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동상이 하나 있죠. 동상 한번 봐주시죠. 이게 이제 몇 해 전에 북한에서 그 왕건능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학회에서 이걸 왕건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뭐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 상황도 없잖아요. 어떤 아무런 근거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편이 됐고요. 혹시 이런 동상을 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보라고 하냐면 이건 이미 한 등급에 기출됐어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갑자기 동상 하나 딱 던져주는 거야. 뭐야 이거 누구야?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죠?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알아야지.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뭐야 이게? 왕건 등에서 출토된 왕건상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이거 던져주고 이 시대상을 오른 거 물으면 뭐야? 왕건의 업적을 선택지로 하나 골라 내려라는 게 답지가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네. 자, 이어서 갑니다. 향촌 지배권을 인정했다, 호족들에게. 그 지역에. 역분전 지급 갈까요? 네, 좀 지워볼까요? 아니, 안 지워도 되겠다. 네. 역분전 지급. 우리 공무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죠? 한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역분전. 자, 봐봐요. 전쟁 과정에 어떠한 공을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그분에게 그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다. 즉, 월급을 주는 제도가 처음 등장한 거야. 월급 제도가 처음 등장한 거야. 그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얼마만큼 역할을 했느냐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성도는 괜찮았나, 충성도는. 그 다음에 이 자식이 머릿속에 등기 없어서 맨 칼질로 사람만 죽이는 것만 잘하는 건지, 아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서 인품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이런 걸 참조해서 주는 게 역분전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전쟁에 공을 세운 누구에게? 주로 호족이 지배하던 시절이 많이 받았다고요. 네. 이걸 역분전이라고 한다. 역분전이라고 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별도로 조세제도, 토지제도, 월급에 대한 부분만 나올 때 별도로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략결혼. 유력한 호족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궁예의 문제점은 뭐죠? 호족을 인정하지 않았죠. 호족을 되게 탄압했죠. 그런데 호족들이 꼭 같은 호족이었던 왕건을 추대한 이유가 어디겠어요? 우리 좀 대우해달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왕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호족들에 대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정략결혼입니다. 호족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인들을 얻게 되겠죠. 부인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명 가까운 부인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2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사성정책입니다. 사성정책. 사자가 줄사자입니다. 줄사자. 비하인드 스토리. 조선시대 우리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면 사약을 내린다는 얘기 듣죠. 신하들에게. 또 왕실 사람들 사약을 내리겠노라 얘기하잖아요. 그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이 줄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냥 사약을 준다는 얘기는 되게 고급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목을 쳐 죽인다든가 때려 죽인다든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약을 준다는 얘기는 약간 품위 있게 죽어달라는 뜻이거든요. 왕실 식구들 또는 고위 관료들에게. 오늘부터 잘 기억하시라는 드라마 볼 때 사약을 먹여라 이랬을 때 그 사약은 죽을 사자. 죽으라고 죽은 약이 아니라, 물론 죽으라고 죽죠, 그 약은. 거기서 말하는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줄 사자라는 뜻. 됐죠? 사성정책 볼게요. 개국공신이나 업무에 큰 공이 있는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하사했다. 네. 왕시성을 하사했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사성정책이다. 관리 등용. 개국공신과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 관리로 등용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족세 이렇게 사신간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사신간 제도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간 제도 최초는 경순왕이 마지막 왕이었죠, 신라 김부에 죽었습니다. 김부를 경주의 사신간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중앙의 고관을 자기 출신지 사신간 임명하여 부고장 이하의 향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사신가는 김부입니다. 경순왕이죠. 매년 선택지에 나오는 지문들이죠. 그래서 경주 지역에 사신간을 임명했다. 왜냐하면 경주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호장 추천권과 부호장, 부자 잘못 적었다. 부로 좀
다시 적자 다시. 안 지워져. 부자 살짝 쓰는데. 부호장, 예. 임명권을 가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치면 지방장관이에요. 지방에 있는 시장 군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위급은, 예. 도지사급은 추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들 역할 볼까요? 향리 임명, 향리. 지방 인사 추천, 세금 징수, 풍속 교정 임무를 맡기고 그 지방의 치안과 치안주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 사신관 제도는 훗날 조선시대에 유향소와 밑줄 긋습니다. 경제소로 분할을 하더라. 유향소와 경제소로 조선시대에 분화가 되더라. 이때부터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파트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한자를 좀 알게 되면 되게 쉬워져요. 봐요. 서울경자예요. 서울경자, 이수절자, 관청소자예요. 관청이 지금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네. 유향서는 머물 유자, 고을향자, 관청소예요. 그럼 뭐야? 향촌에 있다는, 지방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경제소와 유향소로 분리되었다. 그럼 뭐야? 자, A라고 하는 지역에는 분명히 여기에 관리자가 있을 거거든요. 다르게 오늘날 치면 시장 군수가 있을 거거든요. 오늘날에 치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이 별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들이 있는 것들이 보통 우리 조선시 같은 경우 동헌이라고 하죠. 동헌. 그죠? 그 다음에 도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관찰사들이 묵었던 공간들을 갖다가 우리는 다르게 표현을 하죠. 가명이라고 그러죠. 이제 관찰사, 오늘 도지사급이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제소를 통해서 유향소의 세력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더라. 경제소가 유향소를 통제하는 가장 큰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이면에는 그 지방관들이 주로 조세 징수라든가 국방에 대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얘네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반발했을 경우 되게 이제 행정에 마이너스 요소가 많이 작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조세 문제하고 국방 중에서도 이제 군역자들을 좀 빨리 서울로 올려 보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인제도, 이건 인질제도입니다. 기인제도, 통신라의 상수리제도를 모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수리제도를 모방하더라. 인질제도 한번 잡아볼까요? 지방 세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상수리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의 호족들의 자제들을 서울에 하나씩 잡아두는 인질인 거예요. 고려시대는 이제 기인제도, 조선시대는 이것도 경절이제도라고 그러죠. 경절이제도. 이 정도. 그 다음에 북진정책 보겠습니다. 북진정책 231쪽 서경을 중시했다. 그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그죠? 개경에 대해 서경을 중시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구려 후손이기 때문에 거기를 북진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남기죠. 고려 왕들은 앞으로 나의 후대 왕들은 최소 1년 중에 100일 정도를 머물러 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만큼 서경을, 평양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영토확장, 그 왕건 말기에 영토가 청천강에서 영음항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 고려의 영토가 여기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옛날 신라애들이 찾았던 거. 근데 이게 좀 올라갔어요. 이렇게. 네. 좀 더 올라갔죠. 북진 정책이 왕건 말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청천강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네. 우리 역사책에 나온 살수죠. 살수제까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그만큼 최전방을 훨씬 더 위로 올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서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 다음에 거란에 대한 강경책. 볼까요? 태조는 북진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세력인 거란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일명 만복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자, 거란이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우리에게 국교를 수교하고 잘해보겠다고 낙타 50여 피를 보내게 됩니다. 낙타 50여 피를 잘해보자고 보내는 건데요. 우리 고려 조정에서 이 낙타를 갖다가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다가 묶어놓고 굶겨 죽여버렸어요. 아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란의 예교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란의 예교관들을 전부 다 섬으로 유배 보냈어요. 이건 예교가 완전히 비틀어졌죠. 여기 가장 위험한 예교 작전 중에 하나이죠.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려란 나라는 918년에 건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926년에 발해가 멸망됐다고요. 누구에게? 거란의 추장 야율야보기에게 발해의 마지막 왕 15대 왕이 대인선이죠. 애왕이라고 하죠. 상경성 호란성에서 야율야보기에게 포위가 돼서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의 아들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대광현 왕자죠. 대시성을 가진 이게 이제 고려로 기구하게 된 거예요. 고려로 기구하게 받아듣죠. 그리고 상당수의 발해 유민들이 같은 고구려 민족이기 때문에 고려로 기부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발해인들이 국경선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게 되었고, 거란이 우리에게 예교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을 때 아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발해 유민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이들을 이용해서 거란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 왜냐면 아무리 감정은 감정이고 국가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란의 남하를 갖다가 얘들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라는. 그러다 보니 얘들이 낙타도 보냈을 때 왕건이 거부하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아마 이건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후에 앞으로 거란의 공격을 우리가 받죠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훗날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을 계속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요. 또 다른 정책들은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란들은 야만족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우리 조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라는 동족이라 할 수 있는 발해를 멸망시켰던 원인도 하나일 거고, 또 야만족이다,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막 이런 인식도 되게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강경책. 그래서 훗날 거란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안정책 보겠습니다. 안정책. 정치체제적 태봉의 중앙 관제를 또는 신라의 또는 중국의 제도를 가져다 사용하기도 했다. 태봉의 중요 관제 아까 2개 말씀드렸죠. 안 보고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태봉의 관제 뭘 가져다 썼나요, 고려에서? 뭐 가져다 썼어요? 2가지. 블렁크. 여러분 써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쓸 수 있어야죠. 광친의 구간등제, 훗날 문화시중과 18풍으로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궁예가 썼던 것들 모두 다 나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은 내가 치사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요, 영토학장, 아까 잠깐 옮겨드렸죠. 대동강에서 청천강까지 좀 확대되었다. 왕건 말기입니다. 거란에 대한 강경책, 만복의 사건 됐고요. 체제정비, 태봉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번에 양가리움을 별표가겠습니다. 정계와 개병요서, 정치의 기본과 신화의 도리를 강조한 경계 밑줄 그시고, 개병요서를 지어 관리될 규범을 제시하여서는 현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정계와 개병요서를 지어서 관리들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훈요 10조.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후녀 10조를 남겼다. 정계와 개병조서는 관리들에게, 후녀 10조는 왕에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둘 다 관리나 둘 다 왕이 아닙니다. 예. 정계와 개병조서는 관리들에게 주는 지침서. 아마 신라시대에 만들었던 백간장과 유사한 게 하지 않을까요? 예. 신라의 백간장과 유사한 게 있다면 예, 고려의 정계와 개병조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사점. 네. 후녀 10조. 이것은 관리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 거죠. 지침서로 봐야 되겠죠. 네, 후대 왕들에게. 네. 후대 왕들에게 지침서를 주는 것들이죠. 자, 후녀 10조 봅시다. 네. 밑에 후녀 10조 봅니다. 사료로 나올 거니까요. 자, 1조 갑니다. 우리나라가 대업을 이룬 것은 부처가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아, 부처에 밑줄었습니다. 뒷날 간신히 정치를 하면 승려들이 청탁을 하여 사원쟁탈이 일어났을 것이나 이를 금지하라. 두 번째, 모든 사원은 도선이 도선 밑줄고요. 왕건의 스승이죠.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가려 개칭한 것이다. 신라말 사원을 함부로 지어 나라가 망하였다.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즉, 하살피 하시고 풍수지리에 적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풍수지리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고려는 시대 저열들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한다? 비보사찰이라고 칭하더라. 즉 풍수지리에 적용을 받은 사찰들이 대부분이더라. 3번 왕의 계승은 적자, 큰아들이죠. 적자, 적손, 손자, 직계 손자죠.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할 때는, 능력이 안 될 때는 인망이 있는 자로 대통을 이을 것. 둘째, 셋째로 가라는 뜻이지. 4번 중국제도 풍속을 배우지 말라. 중국제도 풍속을 배워야 하지만 반드시 꼭 같을 필요는 없다. 특히 거란 같은 짐승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 5번 서경은 우리나라의 지맥의 근본이며 평양입니다. 반드시 3달마다 가서 100일 이상 머물러 달라.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고요. 별표. 반드시 3달마다 가서 100일 이상 머물러 달라고 할라. 6번 연등은 별표 갑니다. 앞에다. 연등은 부처를 모시는 것이고 팔가는 하늘, 산, 강을 섬기는 것이다. 두 형사를 줄이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되 민심으로 또 가라. 8번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 이 문제는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역사가들이. 차령, 공주입니다. 공주, 이남, 차령산맥과 금강 이남은 산청과 인심이 배역을 끼고 있으므로 그 지방 사람을 등하지 말라. 이건 이제 충청도 일부 지역, 충청 일부 지역과 호남 지역의 인사를 등용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훈유 10조가 아니죠. 역사가들이 봤을 때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각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구와 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게 나온다면 왕건에 대한 업적을 골라내는 거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종 갑니다. 해종. 몇 페이지야? 232쪽. 꼭 암기하라는 얘기를 당부를 한번 드려볼까요? 앞에 고려 초기 왕들이에요. 고려 초기 왕들의 순서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태정광, 경성, 복, 현. 태정광, 경성, 복, 현. 이 8명의 왕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태정광, 경성, 복, 현. 왜? 이 왕의 업적 순서가 끊임없이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쭉 했던 게 태조 업적들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업적을 쭉 적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태조에서 많이 알고 있는지를 갖다가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종입니다. 태정광, 경성, 복현을 암기돼야 됩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 쉬는 타임 때 계속 읍조해 보실래요? 화장실 갈 때 단어 암기하듯이
태정관 경성목경. 식사할 때 밥 한 숟가락, 반찬 하나. 태해정관 경성목경. 태해정관 경성목경. 필요합니다. 해정갑니다. 해정갑니다. 왕권이 불안정하였다.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엄마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소대. 예, 엄마가 누구죠? 예, 나주호 씨. 예. 나주호 씨의 아들이다. 예, 장하웅 오 씨다. 예, 왕건의 첫 번째 아들이고, 예, 권력을 잡았지만, 예, 그 나주호 씨 호족 세력이 좀 파워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해종식이 되게 불안한 정권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규의 난이 발생하였다. 왕규의 난이 발생하였다. 왕규의 난이 발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종 시기에 이 형제가, 요 사람과 요 사람은 이렇게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엄마가 같은데, 이 두 세력들, 정종과 강정이 아무래도 해종을 죽이고, 즉,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 왕규가 해종에게 죽이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종 입장에서는 정종과 강종 이복 동생이거든요. 아버지를 갖고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규가 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정종 가볼게요. 왕규의 난을 진압합니다. 정종 때 가면 왕규의 난을 진압합니다. 왕규의 난을 진압합니다. 진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인사가 여기에 왕십년 밑으로 있습니다. 왕십년. 왕십년은 누구냐면 아버지 태조 왕건의 사촌 동생이에요. 왕십년은 서경을 중심으로 서경을 지키고 세력을 잡고 있던 인사죠. 왕건이 특별히 보낸 인사죠. 북방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사촌 동생을 보낸 거니까. 그래서 왕신념을 통해서 왕규의 난이 진압됩니다. 왕규의 난이 진압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서경 천도 계획을 세웠다. 내용 갈까요? 개경 중심의 애척과 공신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지를 내세워 천도를 계획했으나 공신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광군이죠. 광군의 밑줄 긋고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광군을 설치했다.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 30마를 청천강의 최전방에 배치했다. 오늘 살수에 배치했다는 뜻이 되겠죠. 지휘부로는 강군사를 두었다. 강군사를 두었다. 강군사를 두었다. 됐죠? 네. 훗날 이 강군은 지방군의 모태가 됩니다. 주현군이라 보통 얘기하죠. 지방군의 모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태가 되었다. 그 다음에 강학보를 설치했다. 강학보를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제도는 강학보를 설치했다. 뒤에 보자만 좀 동그라미 쳐주실까요? 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자금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서 어떤 정책 수행을 하는데 그 자금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창기 왕 태해정까지 마쳤습니다. 태해정 그죠? 태해정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종부터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쉽니다.